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잡저 제10장, 13장 잡저 성호사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저라고 하는 것은 이 잡이 이제 복잡할 잡자입니다. 이 잡이 복잡할 잡자. 거기 그 2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저라는 것은 이제 저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저라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저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저, 복잡한 내용들을 저술한다. 그게 이제 잡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라는 게 저술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우사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246페이지 그 위에다 좀 쓰시면 좋은데, 일단 그 성우사설이라는 이 내용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공부 좀 하셨을 거예요. 이익이 성우사설 썼다고. 이제 성우 이익의 이제 이익이 이분이 이제 1681년에서 1763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제 그때 적어둔 거를 이제 엮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피를 비슷한 거죠. 그때 적은 글을 엮은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 성호사설이고, 그래서 이 잡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잡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정통 산문하고 좀 달라요. 이 정통 산문은 일종의 뭐랄까요, 논변류. 요즘 말로 논설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설문이나 또는 이제 주소류라고 해서 이 주소류라는 것은 그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임금에게 올리는 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정통 산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 산문은 그 엄격한 형식,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이제 유교적인 가치 구현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 정통 산문이고, 요 잡저는 정통 산문하고 좀 달리 약간 이제 비정통 산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통 산문이라고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비정통 산문이다 보니까 장르적인 규범에 구속이 안 되죠. 자, 구속이 안 되고 자유로운 필치, 자유로운 필치로 서술한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잡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그 뭐랄까요, 이 잡저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게 대표적인 잡저고요.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것도 대표적인 잡저입니다. 자, 이런 그 작품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잡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잡저를 좀 여러분이 아실 때 이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246페이지를 좀 보면 246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성호 선생 사설이라고 써졌어요. 그 한자를 보면 왼쪽에 있죠. 성우 사설이죠. 성우 사설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익이 평소 지은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성우 이익은 뭐 광주에 살았고 뭐 어디 구 이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첨성리는 농촌이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참상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생각,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떠오른 생각, 의문을 적어놨다. 80살에 가까운 나이에 글을 정리한 뒤 성우사설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사설은 자질구레한 논설이다.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글을 겸손하게 칭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자기의 글을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넓은 지식을 담고 있는 점에서 백과사전과 비슷하지만 실학자로서의 어떤 투철한 문제의식, 높은 식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백과사전과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리고 이제
성우 이익과 성우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지우고 그 성우 이익과 성우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이게 이제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우 사설이에요. 성우 사설인데 이 성우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교 경전을 토대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학문적인 기반을 자, 유교의 경전을 토대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문적인 기반을 다졌다. 그 247쪽의 위에다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학문적인 기반을 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적이고, 실제로 증명한다는 거죠. 비판적인 자세. 비판적 자세. 이런 것을 이제 견지한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이분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호사설은 다시 유교 경전 토대, 학문적 기반, 실증적. 실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비판적인 자세. 이런 걸 견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설이라는 의미는 뭐다? 자질구레한 논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글을 이제 겸손하게 칭했고요. 이제 하여튼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세상에 유용한 그런 그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 다 실학자이기 때문에 이 실학자들은 이제 세상에 유용한 학문들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학자라는 게 실사구시 이런 거 아닙니까? 실사구시 이용. 그래서 그 실사구시나 이용후생이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유용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247페이지를 그 보시고요. 그 위에다가 좀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사구시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어떤 원리나 이런 걸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높은 식견과 투철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철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베이스를 좀 깔고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47쪽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의 동반자다. 여기 가로를 묶어보세요. 백성은부터 동반자이다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은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은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 그래서 초목은 지각이 없어 피와 살을 가진 동물과 구별되니 그것을 먹고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동물로 말하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과 똑같다. 자, 여기 밑줄 쫙 쳐보세요. 동물로 말하면부터 쭉 해서 똑같은 데까지.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물, 성, 동의론이라고 그래요. 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인물, 성, 동의론. 이거 좀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자를 씁니다. 음은 인물, 성, 동의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물이라는 것이 동물을 가리켜요. 인물이, 그 인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이게 인물, 성, 동의론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호질이라는 그 박지원에 나오는데, 이것도 길게 이야기 복잡한데,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너희 인간과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경우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는 인간과 같지만 이 동물들끼리는 뭡니까? 서로 막 알력을 하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지 않죠. 동물들은. 그리고 자기가 딱 먹을 만큼 이상은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만큼 이상도 막 먹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그게 이제 호지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 3학년 정도 가셔서 좀 배우실 거고 지금은 뭐 여기까지 다룰 정도는 아직 1학년 때는 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단락 건너뛰고 그 다음 단락. 만물이 모두 사람을 위해 생겨났으니 사람에게 먹히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 말 듣고 이제 정자가 이는 사람을 물어뜯는다. 이는 우리 머리에 있는 이죠. 머리에 있는 이를 가리켜요. 영어로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위를 위해 생겨난 것인가라고 했으니 변론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만물이 생겨난 것이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저 벌레가 생겨난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묻자 그 서양 사람이 참새가 벌레를 먹고 살찌는데 인간은 참새를 잡아먹으니 이렇게 보면 벌레는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위해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새가 벌레를 먹고 살찌는데 인간은 또 그 벌레를 먹은 참새를 먹으니까. 내가 매양은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매양이라는 게 어려우시면 언제나 생각하기에 불교의 가르침 중에 자비 한 가지는 옳은 듯하다. 자비는 뭐 정말 뭡니까? 이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자비 아닙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전반의 풍속은 성인이라도 바꿀 수 없다. 인간이 생겨났을 때부터 동물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자 넘겨보세요.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 됐다는 거예요. 동물 잡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인을 봉양할 때도 고기를 쓰고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자에서 이걸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시자거든요. 보일 시자. 신에게 보인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그 뭡니까 그 그릇이죠. 그릇. 이게 그릇을 가리켜요. 이렇게 뭔가 제기 같은 거죠. 제기고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피가 나는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인데 고기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기에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가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본뜬 게 이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바치니까 신이 우리를 잘 굽어 보살펴 주십시오. 이게 보일 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일찌감치 오곡을 경작해서 먹고 누에치고 삼배를 짜 옷을 입는 시대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아예 고기 먹는 풍습이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은 살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군자가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니 부득이한 마음으로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멋대로 탐욕을 부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생을 자행한다면 약육강식,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뭐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는 잡아먹힌다는 거죠.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결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자비를 베풀지만 인간은 또 안 먹을 수 없는 존재다. 왜? 단백질 같은 것도 이제 보충도 하고,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가 볼 때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채식주의자가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또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 같은 경우도 콩 같은 걸로 이제 단백질 보충하잖아요. 고기를 못 드시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9쪽에 이제 궁핍한 시인의 마음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그 249쪽에 있는 게 자미선관이에요. 거기 음을 달아주세요. 자미가 뭐냐면 두보의 자예요. 두보의 자고, 선은 착할 선자고, 관은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 착하고 너그럽다는 뜻인데 두보의 시에 문에 들어서자 울부짖는 소리 들리니 어린 자식이 굶어 죽고 말았네. 내 어찌 애통함을 아끼랴. 마을 사람들도 오열을 하네. 부끄럽구나 아비가 되어 못 먹여 요절하겠다. 요절이란 것은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요절.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요자가 일찍 죽을 요자예요. 일찍 죽을 요. 그다음에 끊을 절자거든요. 그래서 어이 알았으랴 가을뼈 익었건만 가난하여 아등바등 할 줄을.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 추수를 해도 곡식을 수확을 해도 이게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수탈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보의 시를 뭐라고 하냐면 우국적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걱정한다. 그래서 두보는 시성이라고 합니다. 시의 성입니다. 시의 신선이 아니고 시의 성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게 두보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공궁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극진히 말한 것이다. 또 이어서 나는 늘 조세를 면제받았고 이름도 군적이 아니 올랐지. 지난날 돌아보면 이런 날 나도 고달픈데 서민이야 본디 처량할 수밖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보가 이렇게 공궁하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조세를 면제받았어. 양반이니까. 생업을 잃은 사람과 다르고 군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뭡니까? 그 국경을 지키는 군졸과 다르지만 자 250쪽 넘어갔어요. 그의 지난날 더듬어 보면 고달픈데 하물며 평민으로 말하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매번 우한을 당할 때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랑 비교해서 오직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만 한스러워할 뿐 자기 아래에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 모르는 것이 인지상정. 인지상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마음이다. 자,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마음, 인지상정. 그리고 행실과 업적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 된다. 명예와 지위는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된다. 옛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분수를 편안하게 받들이지 못하겠는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행실과 업적 같은 경우는 나은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명예와 지위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 우리가 뭐 그래서 뭡니까 아파트 50평에서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 높은 지위에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떤 지위를 원하는 그러니까 부장이 회장을 원하지 말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지위, 대리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높은 단계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51쪽에 그래서 또 두보의 시에 바쁘게 이익을 쫓아 다투니 어딜 가나 얽매이고 구속된다. 귀한 사람 없으면 천해도 안 슬프고 부자가 없으면 가난해도 만족한다. 하면서 누그렸다. 그러니까 이 두보 같은 사람은 정말 이제 그 뭡니까 나중에 이제 배에서 생활하다가 배를 집 삼아 생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이제 못 먹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급히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급히 먹다가요. 이제 구걸해가지고 급히 먹다가 죽어요. 급체로. 상당히 좀, 그 배에서 생활하다가 뭐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자, 252쪽에 토지 균등 분배. 이걸 이제 균전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글자가 균전이에요. 요 균자가 고를 균자라고 써놓으세요. 고를 균자. 그러니까 토지를 고르게 한다는 건데 훌륭한 정치라는 것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대로 기결된다. 자, 이 토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52쪽에 이 토지는 바로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줄 농업 중심의 사회. 농업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이 경계를 바르게 하는 대로 기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차할 뿐이다. 백성 간의 빈부격차나 나서 불평등하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부유한 사람에게 토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다만 각자 자기가 차지한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관념에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임금이 토지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기만 할 뿐 임금이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모른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이익 같은 분은 일종의 그 뭡니까 중농학파라고 그러죠. 농업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학파에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라는 게 있어요.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고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지는데 이 중농학파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천하의 토지는 임금의 땅 아닌 게 없다. 백성들이 논밭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것은 임금의 땅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백성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인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의 집기를 자식들이 나누어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이제 밑에 그 중략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토지에 이제 균등 분배에 관한 글을 읽었다. 그래서 농경의 소지를 일정 면적 내로 제한해서 한 가구의 영업전은 그 253페이지 2번에 나와요. 한 집안에서 대대로 경작하는 땅이라고 삼는다. 그래서 소유한 농경지가 많아도 뺏지 않고 소유한 농경지가 없어도 어서 사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면적의 땅 외에는 마음대로 사고 판다. 많이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영업전까지 차지하면 땅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관하에서만 땅 문서를 보관해서 헐값으로 팔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가진 땅이 없는 자들이 혹 조금이나마 농경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전에 속하는 것이 이제 그렇고요. 농경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일 것이다. 그렇죠? 가난하니까 팔려고 하겠죠. 아무리 가난하려고 해도 땅을 팔 수 없게 한다면 부유한 사람이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맹자라는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러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좀 필기를 좀 해보세요. 유항산자, 유항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항산자. 이건 뭐냐면 이 항이 일정하다는 뜻이 항상. 일정한 재산이라는 뜻이 항상 일정한 재산.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마음이 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먹을 것이 좀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좀 생각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유항산자, 유항심이다라는 말이 이제 맹자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부자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토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6페이지. 지구는 둥글다. 읽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지구죠. 이게 땅 지자고 이 구가 둥글다 구자예요. 둥글 구자. 그래서 지구의 위아래에 사람이 산다는 학설은 처음으로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시연이 훌륭한 장수의 재질을 가졌다고 하자 천거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뭐랄까요? 그 추천하는 거 요즘 말로 추천이란 뜻이에요. 천거란 말은. 그래서 서양의 학설을 신봉한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서양의 학설이 잘못된 줄 모르는데 하물며 어찌 적진을 엿보고 변란을 막을 수 있겠는가. 김시장은 총명하고 지혜로워 추측한 것이 잘 들어맞는 것으로 평소에 유명했지만 오히려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학식이 깊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어떤 지구와 관련된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상당한 거죠. 그래서 김시진도 지구 위아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설을 그르게 여겼다. 남극관이 그를 말했다. 여기에 달걀이 있다. 그러니까 달걀이 지구예요. 달걀이. 그런데 개미가 달걀 껍데기를 따라 두루 돌아다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개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개미가 사람이죠. 개미가 사람이 땅표면에 사는 것이 어찌와 다르겠는가. 내 생각에는 남극관이 김시진을 비판한 것은 잘못된 말을 공격한 것이다. 개미가 달걀에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개미의 발이 물건에 잘 달라붙기 때문이다. 지금 벌레가 벽을 따라 기어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러니 이런 비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마땅히 땅의 중심을 가지고 논해야 할 것이다. 한 지점의 땅의 중심에서 보면 상하 사방이 모두 안으로 향해 있다. 그렇다면 오른쪽이요. 지구가 중앙에 달려있는 채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 거기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눈치 여기 써놓으세요. 채고 있는 인물이다. 자, 누가? 지금 이 책을 쓴 이익이죠. 이익.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모든 걸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걀은 지구 한쪽에 붙어 있으니 달걀도 지구에서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달걀 밑에 개미가 붙어서 기어다닐 수 있겠는가? 그래놨죠. 그러니까 이 달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의 한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도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달걀 밑에 개미가 붙어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익이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258쪽의 실학자의 글쓰기 같은 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지에 속한다는 말씀 드렸고 전통적인 학습 분류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2번에 실증적 비판적 학문 자세. 실제로 증명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60페이지에 3번 자기와 세계에 대한 반성적 인식 및 유연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 13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